네, 2024년 8월 28일입니다. 인사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에서 작년에 가상화폐 탈취한 금액의 3분의 1이 북한 소행이다. 네. 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네. 이 뭐 세계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는데 가상화폐 탈취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1조 8천억 원, 약 13억 8천만 달러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니까 대충 뭐 1년에 2조 가까이를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해서 탈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입을 메꿔나가고 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자금의 40% 이상이 가상화폐 경로를 통해 조달된다고 추정한다라고 미 국무부 세스 베일리 대북 특별 부대표가 발표했는데, 예. 그래서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은 이제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조폭 국가, 마피아, 깡패 국가, 이렇게 그 북한을 로그 네이션이라고 불렀던 게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는 북한은 더 이상 이제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전체가 깡패, 마피아, 조폭. 조폭들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입은 대부분 마약, 도박, 매춘, 이런 것들 불법 자금으로 다 취득을 하잖아요. 밀수 아니면. 근데 지금 정상적인 세금을 거의 걷지 못하다시피 하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려면 전부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슈퍼노트를 했지만 슈퍼노트라고 해서 위조 지폐를 국가적으로 생산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막히니까 이제는 아예 가상화폐 탈취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마약,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약을 재배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이런. 근데 아직도 그런 나라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게 한심합니다. 네. 임종석이니 임수경이니 하는 문재인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한 환상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자기들은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떤 환상, 북한이 사회주의 조국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정권을 창출하고, 이게 목표인 거죠. 사실 딥페이크 하고 있는데 딥페이크가 아니라 이건 딥페이크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현실이잖아요. 저희가 DJ 때, 노무현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그 김영삼 기자님하고 같이 북한과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면 밝힐수록 다들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과연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네. 저 사진 찍을 때 정말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 동영상도 있군요. 참. 서열 관계가, 아니, 우리가 그 침팬치나 강아지, 개들도 원숭이, 이런, 동물들의 닭, 이런 거. 동물들의 서열 관계도 동물들끼리 서로 네가 서열 넘버 1이고 내가 서열 넘버 2야,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서열 관계에서 확실하게 처지는 2위는 1위한테, 3위는 2위한테, 4위는 3위한테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르죠. 물론 3, 4위, 2, 3, 4위는 전부 1위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런데 그런 어떤 동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열 관계의 모습이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인간들도 똑같아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자기보다
서열 높은 동물에 대해서는 바로 등 들어놓고 배를 까죠. 그러니까 자기는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네. 그러면 공격하지 않는. 근데 문재인과 김정은의 저 자세를 보면 누가 봐도 저 사진 한 장으로 서열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북한은 어떤 나라냐? 단둥 쪽에서 찍은 북한 수해 현장, 지금 이번에 신의주 뭐 자강도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수해를 입었다는데, 이게 뭐 수해를 입었다고 하는 수준이 수해를 입을 만한 뭐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집도 정말 판잣집 수준의 집들이 그냥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그냥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시기니까, 뭐가 뭐 건물이라도 좀 있어야 그 건물에 물이 들어찬 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집기라든지 뭐 이런 게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이 계산되고 이럴 텐데, 저긴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죽은 사람 없다 그러는데 파헤치면 다 시체야. 다 쓸려 내려갔고, 복구라고 할 만한 장비도 없고 그냥 인력으로 하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압록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이 범람할까봐 제방을 쌓아놓죠. 근데 이 단둥 쪽 제방은 2.5m고 신의주 쪽 제방은 2.3m라는 거예요. 20cm가 더 낮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물이 넘치면 신의주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2.5m 단 10cm라도 높으면 낮은 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법칙들이 있죠. 그걸 뭐 이름을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낮고 높고 하면 제일 낮은 데로 물이 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결국 제일 낮은 것만큼 물을 담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런 법칙인데, 아무리 높은 데가 있어도 낮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신의주 쪽 제방이 그런 식으로 쌓아놓으니 신의주는 제방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수해 복구를 하는데 중장비라고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 트럭 몇 대, 포크레인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텐트도 없고 비닐 장막 쳐서 버티고 있다. 네. 근데 그나마 김정은이 방문한 곳은 신의주 근처지만, 진짜 피해를 많이 입은 자강도 쪽은 아예 피해를 공개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기껏 자기 전용 열차를 타고 열차에다가 뭐 구호 물품을 실어가지고 가서 수재민들한테 나눠줬다, 뭐 애민의 모습을 보여줬다 어쩌고 하는데, 기껏 그 구호 물품도 전부 푸틴이 제공한 밀가루와 푸틴이 제공한 것들이었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다는 거죠. 현탐님 감사합니다. 이리스 와리니스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지만 오늘 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달에 1,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배달 기사. 사실 저희가 뭐 배달 라이더들 많이 올리면 700, 800도 올린다. 900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월 1,200이면 뭐 압도적인 전국의 배달 기사 중에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SBS 달인, 생활의 달인에도 배달의 달인으로, 배달의 달인으로 월 수익 1,200만 원으로 전국 배달 대행 원톱이다. 이게 인천 송도 쪽에서 배달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뭐 송도 쪽에 있는 모든 건물들, 뭐 집들, 뭐 이런 걸 해서 찾아다닐 때 내비를 안 본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일하냐, 이거 가지고 실제로 이제 라이더 업계에서도 이 매출 1,200만 원 매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뭐 하루 거의 24시간 일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이거 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랬더니 실제로 얼마 일하냐 그랬더니 하루 15시간 근무를 하고 점심은 안 먹고 일 끝나고 새벽 1시에 한 끼를 먹는다. 다만 중간중간 프로틴 음료나 에너지바 같은 열량 높은 음식을 조금 섭취한다.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7년째 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네. 인천 송도의 지도를 통으로 외워서 내비게이션 보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능력을 보여줬다. 네. 7년 동안 이렇게 연간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버스에 치여서 버스하고 추돌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1, 2차 받았지만 결국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인천 송도에서 하루 평균 200에서 250km를 주행하면서 120건의 주문을 소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최다 수행을 기록한 비결은 주문을 많이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차를 묶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거. 묶음 배달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동선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 결국은 이제 동선을 어떻게 잘 짜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달의 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건데 요 이제 배달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동선을 최소화하느냐 이건 수학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학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분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동선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하루 종일. 아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달해가지고는 그냥 주문 들어오는 거 배달하고 주문 들어오는 거 배달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동선을 꼼꼼하게 잘 계산해서 짜고 잘 배달 물건을 가져오고 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근데 결국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추돌 사고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분과 또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건데 전 너무 비교가 돼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파벨 두로프와 이분 성함이 전윤배 씨인데 전윤배 씨랑 한 살 차이입니다. 아마 같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전윤배 씨 41세, 이 파벨 두로프는 만 40세인데 같은 나이인데 이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으로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자산이 뭐 몇 조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84년생인가 그런데 구소련에서 당시는 이제 소련이었죠. 구소련에서 태어난 러시아 출신인데 이제 텔레그램 만들고 나서부터는 러시아에서 나와서 뭐 독일, 프랑스, 지금 프랑스 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한 4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유는 현재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러시아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체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파벨 두로프가 받고 있는 혐의가 약 12가지가 정도 된다. 각종 범죄와 가짜정보 유통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를 돕는 방조 행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정치적 동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프랑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 돈 세탁, 조직 범죄, 아동 포르노 유통에 대한 방조, 공모, 텔레그램상의 사이버 범죄 및 금융 범죄 수사 협조 거부. 네. 뭐 다른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는 인정하기 쉽지 않더라도 금융 범죄 수사 협조 거부 이런 거는 뭐 텔레그램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많이 정보를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 거부를 했겠죠. 텔레그램은 뭐 이런 거 안 제공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서버를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 두고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에 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독일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뭐 카리브해 섬나라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버도 어디다 뒀는지 그리고 이 메신저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서버에 남기지 않는 거. 이게 이 텔레그램 보안의 핵심인 거죠. 다른 모든 메신저들은 이쪽 핸드폰에서
글을 치면 그게 서버에 그대로 남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양쪽 핸드폰에서 양 당사자의 핸드폰에서 내용을 지우더라도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서버를 만일에 압수수색하면 그 내용이 양 당사자든 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다 없애고 했더라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온다. 이게 가장 이제 보안상으로 취약한 건데 이 텔레그램은 서버에 그걸 남기지 않는 거 남긴다고 하더라도 즉시 없애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용자가 9억 명에 달한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범죄자들은 다 텔레그램 쓴다라는 거고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는 이 그러니까 각 나라 군대에서는 군용 전용 통신망을 아주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비화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침투 못하는 전용 통신망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메신저 같은 것도 각급 군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메신저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침투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비용상 이걸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군은 다 텔레그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걸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프랑스가 이 파벨 두로프를 체포해서 구속하고 이 텔레그램에 접근하는 어떤 암호 같은 것을 뭐 자백해라 라고 해서 받아낸 다음에 그 서버에 들어가서 러시아 군에서 사용하는 러시아 군대 내의 통신을 감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러시아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EU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거는 러시아 내 정보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결국 독일군이 사용하던 이니그마라는 암호 체계를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참. 그 애플 독사과 먹었던 이 암호 체계를 밝혀냄으로써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영국에서 독일 암호 체계를 깨트렸다. 이건데 지금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 텔레그램을 서버를 들어가 가지고 지금 뭐 서버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고받는 거는 파악이 가능하겠죠. 서버에 남지는 않더라도 남기진 않지만 지금 현재 통신되고 있는 내용이 다 캐치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 통신되고 있는 내용을 다 캐치하면 러시아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보급은 어떻게 되고 위에서 모스크바에서 어떤 지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 가능하면 게임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전세를 역전시키는 방법으로 이 텔레그램을 덮친 거 아니냐.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혐의는 12가지쯤 되지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혐의를 뒤집어 씌워놓고는 너 살고 싶으면 그동안 파벨 두로프는 어떤 자랑을 해왔냐면 2015년에 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단 한 자의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텔레그램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텔레그램이 편하고 좋고 이래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안성. 절대 어떤 정부에서 텔레그램 사용자의 신원이라든지 통신 내용이라든지 공개해라 라고 아무리 양장 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이런 자랑하는 거. 그 때문에 정부가 감시가 심한 독재국가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도 다 텔레그램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다 텔레그램 사용하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 어쩌고 저쩌고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적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100% 전쟁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저 이재명과 정성호의 텔레그램 반미주의자들이 또 폰은 애플 아이폰만 써요. 보안이 철저하다고. 이제 갤럭시는 이제 삼성 쪽에서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러시아에서 나와서 프랑스 국적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난리를 치고 있지만 아니 자기 나라 국적자를 자기네가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그걸 왜 러시아에서 난리를 쳐요. 러시아는 이미 떠났는데. 근데 지금 가장 현실적인 필요는 그런 어떤 범죄자들의 뭐 무슨 마약 자금이니 뭐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군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따로 이런 어떤 보안화된 메신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동안 군대 내에서 공식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통신을 해왔다는 거. 이게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취약한 문제점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딥페이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아까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던 그 전윤배 씨하고 이 파벨 두로프하고 같은 40세, 41세 뭐 이런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파벨 두로프도 한참 열심히 일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텔레그램이 돈을 왕창 벌고 난 다음부터는 정자나 뿌리고 다니고. 네. 자, 지금 딥페이크와 관련해가지고, 여성 음란물, 네, 서울경찰청이 22만 명이 참여 중인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했다, 이런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텔레그램을,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22만 명이 이 채널로 들어가서, 뭐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근데 22만 명이 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텔레그램이라면, 네.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9억 명 중에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전 세계에서 0.33%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이용하는 비율이. 러시아 사람, 뭐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또 중동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고, 남미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지, 한국 사람들은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0.33%다. 그러니까 만일에 22만 명이면 그중에 0.33%는 726명이다. 22만 명 중에 726명의 한국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포하는지 아닌지 그걸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특정하죠 또? 텔레그램 서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특정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보도는 세게 했는데 뭐 피해자 가운데 중고교생, 미성년자, 대학생 교사, 여군도 포함돼 있다. 이런 보도는 세게 했는데 막상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좀 의문이 있어요. 딥페이크 뭐 다 좋은데, 딥페이크 범죄를 뭐 잡아서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이 공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너무 호들갑 떠는 거다. 성범죄 위협이 과장됐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텔레그램은 못 잡고, 결국 텔레그램을 잡아야 되는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못 취하면서 괜히 엉뚱한 네이버 카카오만 잡을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이 만일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새로운 매개체가 나와서 이건 보안성이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걸 막아주는 그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을 그러면 폐쇄시키면 못할 것 같냐? 어차피 한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예를 든 게 뭐냐면 박원순 시장 때 몰카 찾기 사업을 했었는데 2016년에 여성 안심 보안관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1년 동안 서울 시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6만 5천 곳을 뒤졌는데 한 건도 몰카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성 안심 보안관 결국 폐지했는데 예산만 50억 원 날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감 해소해준다고 헛돈 쓰는 거죠. 근데 불안감은 해소했다? 아니, 몰카가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몰카 6만 5천 곳 뒤져서 못 찾았으니까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불안감이 해소가 돼요? 불안감은 불안감에서 끝나는 건데 불안한 사람들이 안 불안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불안해요? 어차피 불안한 거지? 이거 벌써 범죄지도라고 저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딥페이크 범죄지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나왔는데 제보를 기초로 지도를 제작했다는 건데 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지만 아니 지도에다 빨간 거 동그라미 저 더 크게 하면 더 많아 보이지. 꽉 차 보이니까. 여성 안심 보안관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돈 빼먹기 쉽겠다. 이거 불안감 자극해가지고 또 뭔가 하나 만들어 보자. 딥페이크 방지 어쩌고. 딥페이크 범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성범죄의 딥페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예요. 딥페이크 자체가. 이 보시면 미국에서도 딥페이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가 올린 기사가 있어요. 트럼프가 올린 내용을 보면 뭐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같이 손잡고 걸어다니는 뭐 별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딥페이크 우리도 이번에 안중근 의사하고 유관순 누나가 뭐 이렇게 짝짝꿍하는 그런 이상한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딥페이크예요.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범죄 딥페이크 문제가 아니라 딥페이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아니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AI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안중근 의사 손이 좀 위치가 불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유관순 누나가 저 때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껴안으면 저거 성추행 아니에요? 묶여있는 유관순을? 아니 너무 흉측한 영상인데 저게 미소가 지어져? 아니 저런 거가 오히려 더 끔찍한데?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막 편지가 뭐 손편지가 왔다는 둥 뭐 딥페이크 범죄가 어떻게 했다는 둥 뭐 하니까 뭐 대책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딥페이크를 막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정치인들 본인들 딥페이크부터 막아라. 네. 이거부터 막으라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저 방금 저 위에 거는 이동재 기자 그건가요? 아, 이거 합성이에요? 위에 거? 이거 맞아. 이동재 기자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 빡쳤다는 거지. 자, 내년도 예산안. 네.
급발진 입법.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한심한 게 무슨 뉴스만 터지면 법안 만드는 건데 그런 법안 통과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법안만 만들면 뭐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거죠.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저런 게 문제예요. 이 투자 사기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거에 딥페이크가 더 활용돼 가지고 피해를 입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거죠. 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아직 2,000이 안 됐네요. 네. 자, 내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시면 내년도 예산안이 뭐 지금 작년 올해 연속으로 이제 3% 가량 정도밖에 안 느는 아주 긴축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건데 건전 재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안 쓰고 많이 걷어서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 내내 5년간 400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빚이 이걸 좀 줄여보자.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세수가 급격히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여유 있게 쓰면서도 또 빚을 늘려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운이 안 좋은 거는 경기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까지 급격히 위축되는 바람에 지금 평소보다 문재인 때보다 한 50조에서 70조 가량 세수가 줄었어요. 주로 법인세 뭐 이쪽으로 줄은 건데 뭐 제일 많이 내야 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매출이 뭐 제로라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올해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 내년 예산안 편성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과연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부채 규모가 지금처럼 가면 윤석열 정부도 내년 연말에 부채 규모가 한 200조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지만 워낙 세수가 적어서 빚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세수가 좀 늘어주면 빚의 규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이엔님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내년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병장 월급.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의 그 공약사항이었죠. 병사 월급 200만 원 얘기. 병장 월급을 결국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넘게 맞춘다는 거죠. 마이프린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뭐 필수 지역 의료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8조 원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거는 근데 내년에 세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빚이 늘어나지 않으려면 이제 균형 재정이 돼야 되는 거죠. 경기 회복만 바라고 있는 게 천수답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는 건 부사관 월급, 특히 하사 월급 같은 경우와 병장 월급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사 월급이 워낙 적어서 병사 월급보다 이러다가 적은 거 아니냐. 특히 병장과 하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병사들은 식대가 당연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식대 외에 월급을 200만 원 이상 주는 건데 아침, 점심, 저녁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부사관부터는 식사를 본인 돈으로 사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이 식사 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상 병장 월급보다 훨씬 적은 수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사관이 병장보다 월급이 적어서야 누가 부사관을 하겠냐. 이런
소위나 하사의 기본급보다 병장 봉급이 더 많다. 이렇게 됩니다. 내년도 하사 1호봉은 기본급이 193만 원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수당 같은 걸 좀 붙이면 더 많긴 하지만 이 수당 중에는 명절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평월에는 사실상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손에 쥐게 되는데 그러면 병장보다 더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병들보다 초급 장교나 초급 부사관들이 훨씬 근무 시간이 높은데 근무 시간이 많은데 이 초급 간부들에 대한 군대 초급 간부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이 없으면 굉장히 이게 군대 내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올해 예산안 이게 지금 예산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영원 의원이 군사 전문이죠. 유영원 의원이 이 부분을 짚고 나섰는데 특히나 하사 월급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 이번에 100여 명 이상 이제 채용한다고 하는 필리핀에서 뭐라 그럴까요? 필리핀에서 들여왔다고 해야 될까요? 수입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필리핀에서 온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 월급보다 작다. 여기가 가사 관리사들 한 500, 250만 원 뭐 이렇게 이상 받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제를 지역이나 또 국적, 뭐 업종 이런 것들로 좀 나눠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이게 좀 가사관리사를 들여온 이유가 필리핀에서 들여온 이유가 좀 더 적은 돈으로 지금 있는 뭐 한국 사람이나 조선족으로는 도저히 가사관리사를 둘 수가 없으니까 좀 적은 돈으로 하자는 건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게 막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의 가장 큰 방안인데 사실 아이 보고 가정 가사 하면서 직장을 둬라. 이거는 뭐 여성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가사 관리사만 두어도 아이를 낳겠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차등하는 게 헌법에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국제 기준도 그렇고 국내법도 그렇고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좀 탄력적으로 하면 단순히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업종으로 해야죠. 업종으로. 지금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가사관리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그냥 가사관리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과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업종과 지역으로 나눠서 하면 되죠. 국적으로 나누는 건 헌법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법의 어떤 적용과 논리의 문제이지 저 헌법에 배치되지 않도록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최저임금 이렇게 급격히 올린 것에 대해서 재집권에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다. 자영업자들한테서 표를 왕창 잃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도대체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말도 있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연구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즉자적으로 최저임금 문제? 그럼 최저임금 올려. 이런 식의 월세가 급격히 올라? 월세 못 올리게 법으로 막어.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호들갑 떠는 언론, 거기에 편승하는 냄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법안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해놓는 바람에 시장이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죠. 저 최저임금 하자고 생 난리친 건 민노총인데 민노총은 어차피 민노총의 대부분 핵심 세력들은 대기업 노조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노동 귀족으로서 너무 누리니까 옛다 최저임금 이거지. 자, PA 간호사 합법화 문제가 결국 이제 합의가 돼서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해가지고 NP라고 해서 요런 그러니까 널스 중에 간호사 중에 일부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처방전도 내고 또 그리고 의사의 업무 중에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을 가보면 MD가 있고 NP가 있는데 비슷하게 일을 해요.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개업 의사들을 가보면 종합병원 말고 개업 의사들을 가보면 MD하고 NP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는 일들이 비슷해요. 특히나 무슨 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뭐 이런 정도의 일에서는 비슷합니다. 왜냐면 감기에 뭐 처방 정도 내는 거 이런 거는 NP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PA 간호사가 사실상 PA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국내에서도 한 16,000명 정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간호대학교 나와서 이제 간호사 자격을 받고 또 일정 기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상 PA 업무를 하는 거죠. 수술대에 많이 서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수술 업무 보조를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 준비, 보조, 수술 부위 봉합. 그러니까 직접 메스를 대고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말고 거기까지만 다 해놓으면 이 봉합하는 것까지 수술한 전문의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맨 처음에 환자 머리 깎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소독하고 옷 입히고 뭐 해서 딱 수술 부위까지 딱 하도록 마취 상태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고 그 순간에 와서 전문의는 와가지고 한 30분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딱 수술만 하면 되지 그 수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를 다 PA들이 보조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다 치료 행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간호사들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간호법에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사실상 전공의가 하는 것들 중에도 전공의 업무들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이 하는 업무들 중에도 이런 PA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삽관 이런 거죠. 지금 아마 삽관은 의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이제 PA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이게 사실 통과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워낙 의료 대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뭐 뉴라이트 어제 하루 종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정말 철진한 친일 얘기로 날밤을 새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일본 마음.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뉴라이트 용어도 모르고 뜻도 모른다. 그리고 관저를 뭐 불법 증축했다 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관저다. 그렇죠. 뭐 대통령 이 거주하는 관저로는 지금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웬만한 나라도 대통령 궁 아니에요? 우리도 청와대 시절은 거의 궁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용산 관저는 예전에 외교부 장관 관저를 바꾼 거기 때문에 저 옛날에 95년에 공로명 장관 시절에 외교부 장관 관저를 가본 적이 있는데 물론 30년 전이긴 하지만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작아요. 한 2,000평, 3,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수로도 그렇고 그 건물 자체도 몇백 평 안 돼요. 그래서 뭐 접견실이라고 할 만한 그 자체도 굉장히 작고 이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하고는 규모나 이런 거에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청와대 영빈관 하나 규모에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있는 용산 관저는.
근데 거기서 생활도 하고 손님도 맞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뭐 만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대규모 만찬은 불가능하죠. 장소가 적으니까. 뭐 300명, 400명 불러다 놓고 하는 만찬 같은 건 불가능하고 뭐 10명, 20명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거기에 뭐 중개축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슨 뭐 불법 건축이다? 법사위에서는 또 정청래가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까지 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심우정 총장의 후보자의 참고인 채택? 휘문고 동창이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 징역 6개월이었는데 이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 두 가지로 해서 1,2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사자 명예훼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물론 이제 형량이 아마 2천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500만 원이 맞고요. 108조. 308조. 500만 원이 맞고 정보통신망법은 아마 2천만 원까지로 돼 있을 테니까 정보통신망법은 지금 정보통신망법으로는 2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을 때릴 수 있지만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 적용을 해놨으면 사자 명예훼손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을 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기소돼 있는 거를 확인을 안 하고 허위 사자 명예훼손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이 같이 기소돼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 쪽으로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만찬이 연기될 거다. 30일 날로 잡혀 있었는데 만찬이 연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다른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자, 김동연, 김부겸, 전병헌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김동연은 31일에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와 만찬을 한다. 그리고 노무현 묘역을 참배한다. 이런데 이 김동연은 지금 전해철이나 기타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역임했던 김현곤 그리고 강민석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강민석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맡았던 김남수 그리고 강금실 여기도 김동연이 전부 영입을 해가지고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해철은 도정 자문위원장 했더니 전해철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요. 김 지사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는 해석을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거다. 이 얘기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아주 그냥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김동연과 전해철이 이걸 보면 이재명이 빡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지금 당은 완벽하게 친명체제로 다 구축했다. 하나 정봉주까지 딱 털어내서 완벽하게 친명체제로 구축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 외부에서부터 이제 균열이 오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결국 10월, 11월, 내년 봄 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이 버텨낼 수 있겠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인 거죠.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면 조희연에 대한 선고가 열립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열리는데 조희연 지금 뭐 교육감으로 3선을 해왔기 때문에 평생 교육감 할 것 같지만 내일 판결에서 딱 떨어지고 나면 바로 60일 후에 보궐선거예요. 10월 달에 보궐선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 되고 나면 조희연이 언제 교육감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조희연 전에 광노 누구였잖아요? 곽노현인가? 곽노현도 무슨 선거법인지 뭔지 문제로 배지 그러니까 교육감 딱 떨어졌었는데 그 순간엔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딱 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박원순 뭐 3선에서 10년간 서울시장 하면서 했지만 누가 박원순의 공을 기억해요? 지금 오늘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성 안심 보안관이지 한다고 세금 날린 거, 세운상가에다가 공중 보행로 설치해서 천몇백억 날린 거, 이런 쓸데없는 짓 한 것만 기억하지. 오늘도 지금 바로 오세훈 시장도 조희연을 직격했습니다. 그런 분이 교육행정을 10년 했다는 거 가슴이 아프다. 내일이면 떨어져요. 내일이면. 아이스멜류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9월 초쯤에는 9월 26일로 조국의 판결 선고일을 잡을 거고, 그러면 조국은 이번 추석을 가장 두렵게 보내게 될 겁니다. 추석 날 먹는 밥이 제대로 뭐 입에 씹히질 않을 거예요. 이게 감옥 갈 날 정해놓고 하루하루 보내는 건 군대 가려고 하는 거 똑같죠 뭐. 그러니까 뭐 비교가 좀 잘못됐지만 군대 가기 전에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진짜 가기 싫어서 방황을 합니까? 군대 입영 날짜 잡아놓고 나서 얼마나 꿀꿀해요. 나의 정치는 사적 복수 아닌 공적 응징? 네. 저런 짓 백날 해봤자 다음 달이면 감옥으로 갑니다. 저희 아들들 제대한 거 한참 됐습니다. 둘 다. 네. 이게 1년 6개월이 금방이에요. 네. 금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미래, 지금 새로운 미래가 그 이낙연이 하던 당이잖아요. 지금 새로운 미래에 김종민 하나가 현역 의원인가요? 네. 전병헌이 지금 새로운 미래의 대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전병헌이 삼총 삼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삼총은 전직 총리들 3명,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을 얘기하고, 삼김은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이렇게 3명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건데, 삼총 삼김을 연대해서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겠다. 민주사회 민주공당에서 9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창피한 일이다. 친명 1색 공천을 해가지고 이재명 1인 정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각선 연구소님 감사합니다. 이낙연도 지금 이제 다시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정세균이나 이낙연, 김부겸 모두 누가 먼저 목소리를 낼 거냐. 근데 김부겸이 먼저 자기 정치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재명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코로나로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퇴원했어요. 아니 코로나라고 그러고 격리를 하면 2주 해야 될 거 아니야. 며칠 만에 나온 거야.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병원도 인천의 어느 병원이라는데 밝히지도 않아. 아니 퇴원을 그러고 격리라더니 왜 입원을 했어 또. 격리면 집에서 격리하면 되지. 격리도 지 마음대로. 이걸 코로나 5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재판 연기했으니까 나온 거죠. 아니 이재명 코로나 한번 세보세요. 지금 어떤 분이 5번이라고 해갖고 저도 5번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지 많았던 것 같아 코로나. 요즘은 5일 격리예요? 인천 사랑병원 주안역. 근데 이재명이 말하는 게 지금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밖으로 해야 된다. 외부 거악과 싸우자.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일을 경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지금 이제 뭐 이재명 10월 위기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판결 받으면 1심에서 공직선거법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버리면 이거
확정되면 고등하고 대법원은 아마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겁니다. 지방법원에서는 2년 이상 지금 걸렸지만 2년 넘게 이 사건을 끌고 있지만 고등하고 대법원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1년, 2년씩 끌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조건 신속재판 이걸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이 제가 볼 때 1년 안 갑니다. 고등 대법원까지 다 해도. 그러면 1년 안에 민주당은 400억 토해내야 돼요. 423억인가? 그게 민주당한테 현실화됐을 때 과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민주당의 본체는 놔두고 요거 자체를 다 털어서 의원하고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밖에 있는 당하고 합당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400억 안 내려면. 아니면 400억을 내든지. 그런데 생각보다 정당에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받으면 돈 다 써요. 그걸 어디다 막 쟁여놓고 그걸로 부동산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당들이. 당사 몇 개 딱 있고 그거 외에는 지금 당사도 없잖아요? 민주당은 있나요? 임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사 건물이 없으면 그야말로 보증금밖에 없을 텐데 선거법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고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 나오냐인데 허위사실이라는 게 인정되면 500 나옵니다. 최소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일 때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인정되면 당사를 샀군요. 국민의힘도 샀군요. 저 당사 날라가요. 400 몇십억 토해내려면. 돈이 없어. 대출을 80% 했기 때문에 대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정성호는 계속 뭐 무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무죄 말도 안 됩니다. 무죄 말도 안 되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 종범들, 뭐 공범들, 모든 사람들 중에 무죄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유죄입니다. 근데 이재명만 혼자 무죄? 말이 안 되죠. 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압도적 지지하면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판사들이 그 지지율 뭐 90 몇 프로 받았으니까 무죄, 55%였으면 유죄,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1심 재판을 앞두고 비명계들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김동연은 친노 친문 끌어안기 하고 있고 김부겸은 절차활동 재개했고 김경수는 11월에 귀국한다고 하고 있는데 딱 타이밍이 11월인 것도 주목할 만한 거죠. 이재명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판결을 선고를 받은 다음에 딱 들어와서 휘청거리는 이재명한테 뭔가 카운터 펀치를 매기겠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의 사법 리스크는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비명계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지금이야 개딸들도 그렇고 이재명 무죄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무죄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싶은 거지만 막상 유죄가 선고돼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북송금으로 구속될 날만 받아놔야 된다. 선고 기일만 잡는 순간 끝난다. 지금 공판 준비 기일 한번 했지만 다음번에 공판 준비 기일하고 한 11월부터는 공판 기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 그 대북송금 사건이. 근데 이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이재명 쪽에서 증인 몇 명 내놓을 것도 없어. 이해찬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과 추미애를 날려버린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누가 봐도 이해찬계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기 체제에서 싹 다 물갈이가 됐어요. 싹 다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지금 이재명과 극도로 사이가 안 좋다.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해찬이 중국을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그리고 이해찬은 이제 이재명 대신 누구를 선택할지, 이런 것들이 이해찬이 문재인과 만나서 김경수를 밀어줄지 아니면 그야말로 김동연이나 이해찬의 선택이 주목이 됩니다. 이해찬의 선택이. 네, 오늘
네, 좋아요 지금 2,938분이네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3,000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또 좋아요를 누르는 걸 기다리는데 좀 심심하다 하시면 슈퍼챗을 쏘시면 제가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스타칩, 요것도 제가 많이 쏘시는데 제가 못 읽어드렸어요. 한번 오늘은 스타칩을 읽어드릴까요? 네. 복잡해가지고 오늘 카페 스킵해서 응원 보내요. 막, 네. 랑키맨 마이너스님 이렇게 해서 보내셨고, 마성피데오님이 스타칩을 자주 보내주시고, 드디어 결제가 가는 7172님이 신용카드가 안 돼갖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된다. 그러면 항상 건승하시길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아요가 3,000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